1970년대 초, 저 김은정은 박철수와 결혼해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양재소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월 수입을 합쳐봐야 겨우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를 받아오는 날이면 저는 정성스럽게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저녁 8시가 되면 불을 끄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두터운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짜장면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동네 아줌마들의 웃긴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새 아이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장남 태수, 차녀 미선, 막내 태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집은 더 좁아졌지만 우리의 절약 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미용실 대신 남편과 서로의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새 옷은 명절에만 한 벌씩, 그것도 아이들 것만 샀습니다. 우리 부부는 몇 년 된 옷을 깁고 또 기워가며 입었습니다. 어린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꿈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내가 커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말이라고.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가 늘 양보하고, 늘 참고, 늘 자신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1980년대가 되자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족은 방 2개짜리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약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가족 5명분의 도시락을 만들고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보낸 후에야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아침이란 것도 어제 남은 반찬에 누룽지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면 작은 집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수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면 남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크레파스나 스케치북을 사달라고 하면 나는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사주었습니다. 막내 태진이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축구공 하나로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가끔 공이 터지면 제가 바늘과 실로 깁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가난해도 행복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보냈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면 우리 가족은 근처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도시락과 물만 챙기고 떠나는 소풍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남편의 월급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태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과외비가 필요했고 미선이도 중학생이 되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막내 태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축구하며 운동복이며 계속 사달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울대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가정의 모든 것이 태수의 대학 입시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의 야식을 준비했고 철수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 과외비를 벌었습니다. 미선이도 예술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지친 오빠를 보며 조용히 그림 도구를 치웠습니다. 자신은 그림 그리는 거 안 배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자녀 모두 뒷받침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내 태진이는 형과 누나를 보며 자랐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운동으로라도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1995년 태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닥쳤습니다. 당시 서울대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거니와 서울에서 자취하며 공부해야 하는 태수의 생활비도 상당했습니다. 남편은 야간 공사 현장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저는 근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볼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미선이와 태진이는 부모의 고생을 보며 조용히 자랐습니다. 용돈을 달라는 말도 뭘 사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도우며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의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여유롭게 쓰는 친구들, 브랜드 옷을 입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내려올 때마다 태수의 표정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희생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미선이는 결국 미대에 진학해 디자이너의 길을 걸었고, 태진이는 체육 관련 학과에 들어가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사회에 나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집에 모였고 부모님 생신이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결혼 후 타지에서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미선이는 디자인 일로 바빴지만
어머니의 옷을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태진이는 체육교사가 된 후 방학 되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립했으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절약하며 살았고 모은 돈은 계속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씀씀이는 저희와는 달랐습니다. 태수의 부인이 명품 가방인 샤넬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물건이었습니다. 물어보니 태수가 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고 아이 옷도 브랜드 제품만 골라 입혔습니다. 태진이는 어린 나이에 비해 금전관념이 느슨했습니다. 선생님 월급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업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부모 밑에서 절약 정신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인데 사회에 나가니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어느 봄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더 이상 힘든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그 시절이 오히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특히 태수는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모셨고, 미선이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태진이는 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눈치챘습니다. 아이들이 병원비 이야기를 할 때면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고급 병실을 권하면서도 가격을 먼저 물어본다는 것을. 아버지의 건강보다 돈이 더 걱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8년 가을, 남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매일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교대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상태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수가 몰래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냐고. 장례 비용은 얼마인지를요.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을 때 몰래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얼마나 되냐고. 태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남편은 내 귀에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안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고 말이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확인해 보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남자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해온 동반자를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과 인사할 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슬쩍 물어보는 모습을요. 장례 비용을 계산하면서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모습을요. 정말 힘든 시간은 장례 후에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문 소리가 나면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지었다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허탈해했습니다. 저는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몇 달 동안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태수의 아내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가져왔고, 미선이는 저와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태진이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이 바빠졌고 미선이는 육아에 치여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태진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빠졌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삶이 있고 매일 자신만 신경 쓸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별개였습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서재에 금고가 있다고 했던 것. 그동안 서재 정리를 못했는데 이참에 해볼까. 무거운 책장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장 뒤에 정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봉투를 열어보니 철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여러 곳에 숨겨둔 적금, 주식, 부동산까지. 계산해 보니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 평생 절약해서 산 것도 모자라 자신 몰래 이런 큰 돈까지 모아두다니. 저는 한참을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절약만 하고 쓰지도 못한 남편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요. 아이들은 저를 점점 더 무관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를 제외하고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숨겨놓은 30억은 비밀로 하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모아온 돈 21억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한 건 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1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너희 셋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태수는 7억, 미선이도 7억, 태진이도 7억. 공평하게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날 자녀들의 반응은 가슴 뜨거웠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매달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걱정할 일은 없다고, 걱정 끝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엄마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뒷받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태진이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엔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계산적인 빛을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달 말이면 태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은 50만 원을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선이는 매주 장문의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 정보도 알려주고 오메가3를 주문해서 보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태진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가자고도 하고 백화점을 구경하러 가자고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 착하다고. 내가 준 돈보다 더 큰 사랑을 돌려준다고. 동네 친구 정옥이는 부러워했습니다. 은정이가 참 복이 많다고. 우리 애들은 돈만 받아가고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2달치를 몰아서 드리겠다고.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음 달에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이번 달도 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선이의 문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오던 것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는 읽씹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주말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그들과 받은 후에 그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돈을 받기 전에는 제가 필요했지만 받은 후에는 제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2024년 여름이 지나면서 세 자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만 원 용도는 이미 6개월째 끊긴 상태였고, 안부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예고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집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집 관리를 자신들이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가스 점검도 하고 수도 점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더 숨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선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손주 돌봄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혼자 계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미선이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76세의 몸으로 활발한 5살 아이를 따라다니며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막내 태진이는 가장 냉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각자 살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식들. 생일에도 카톡 한 줄 없는 아이들. 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은 돈이 목적이었지, 제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24년 겨울,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습니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정옥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늙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옥이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돈 나눠준 다음부터 이상하다고. 혹시 애들이 안 챙겨주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변한 태도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정옥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특히 자식들한테는 더더욱.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라고. 정옥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냐고. 돈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처음에는 효도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한다고. 정옥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지금 아이 숙제 봐주고 있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태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랑 주말에 영화라도 보자고 했습니다. 태진이는 주말에 축구 경기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저는 혼자 보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겠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들의 가족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몇 번 읽었던 편지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내가 자식들에게 매달리거나 외로움에 무너질 때 쓰라고 남겨둔 것이야. 지금의 너보다 그때의 내가 더 필요할 거야. 그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만을 위한 별도의 유산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거니까. 이 문장의 의미도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돈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걸 남편은 예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30억의 유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은행의 적금, 주식계좌, 부동산까지.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뒀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나는 자녀들에게 새해 인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해 첫날에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당부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왜 먼저 전화 안 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너희들이 바쁠까 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선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올해는 더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태진이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 저는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산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들이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태수의 안부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굳이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태진이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방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 금세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구석진 위치지만 깨끗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한 2층 집을 구입하고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을, 2층에는 침실과 작은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정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 꽃밭 가꾸면서 살자고 했던 말이. 정원에는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도 심었습니다. 봄이 되자 정원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또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난 3살 된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는 저를 금세 따랐습니다. 아침 산책도 함께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영리한 강아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의 생활은 서울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다 내음을 맡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근처에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순자라는 분은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는 73세 여성이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여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사냐고. 저는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사 온 거 서운해하지 않았냐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말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 안 했다고요? 그럼 지금 자식들이 애미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네요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고. 사실 저는 자녀들에게 이사한다는 말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연락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리고 말한다고 해도 막으려 하거나 걱정해 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5월 태수가 제게 전화를 했고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을 듣고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 사시던 김은정 할머니는 2달 전에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고?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미선이와 태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말씀 없었다고 미선이가 대답했습니다. 태진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엄마랑 연락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세 남매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부동산에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6월 세 남매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은정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을 맡게 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전달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냐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로 비밀로 하겠다고 하셨다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대신 전달할 말씀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미리 작성해둔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태수, 미선, 태진에게 그동안 연락 없이 지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 너희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따로 있었다. 너희들이 물려받은 21억 외에 30억 정도가 더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오직 엄마만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했으니 엄마가 사용하겠다. 앞으로는 연락을 정중히 사양한다. 각자 행복하게 살자.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억이 더 있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사용한다고? 태수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찾아뵐 수는 없을까요? 본인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다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후 세 남매는 각자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보다고. 엄마한테 돈만 받고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당신도 바빴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었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야 했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용돈도 몇 달째 안 드렸다고. 태수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7억을 받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50만 원씩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중단했습니다. 미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셨을 텐데 나는 내 일만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다고. 미선이는 어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기만 했지. 정작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어도 모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진이가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형과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외여행 가자고 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모시고 가지 않았다고.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돈만 받고 엄마는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세 남매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뽑아봤지만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미선이가 답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병원, 미용실, 마트 등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은정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선이는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정옥 이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옥이가 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잘했다고. 너희들한테 실망해서 혼자 살기로 했다고. 제발 어디 계시는지 알려달라고 미선이가 부탁했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정옥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줄 거라고. 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도 세 남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정원 가꾸기에 집중했습니다.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이웃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자식들 다 놔두고 혼자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걱정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한다고.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해외여행을 혼자서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요리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한 요리만 해봤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요리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재료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였습니다. 한편 세 자녀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보, 나 미치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당신이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아내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는 챙겨드렸다고. 태수가 반문했습니다. 7억 받고 나서 우리가 뭘 했는데? 용돈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했다고.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손주 돌봐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76세 나이에 5살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선이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면서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말썽을 피워도 엄마가 제대로 안 봤나 보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태진이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알아서 사셔야죠. 그때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주말에 만나자는 어머니의 부탁도 계속 미뤘습니다. 세 자녀들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30억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21억도 사실은 일부였던 거네요라고 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두신 거였구나라고 미선이가 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던 거네요.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에만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미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라고 태수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21억 주실 때까지는 그렇게 잘해드리더니 받고 나서는 우리가 진짜 나쁜 자식들이었어라고 태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새로 정착한 곳에서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옆집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은정 씨, 자식들이 보고 싶지 않으냐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그들이 저를 그리워한다면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긴 하네요라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찾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요. 앞집에 사는 박영수 78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정 씨, 장미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더 예쁘게 핀다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늙은이들은 서로 도와야죠라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혼자 사는 남성이었는데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내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명희 74 할머니는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은정 씨, 영어 발음 좋아지셨네요라고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명희 씨 덕분이에요라고 나는 답했습니다. 같이 연습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는 혈연 관계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남편의 기일을 혼자 챙겼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라고 철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돈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애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들도 이제 자기들 인생 사는 거니까.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하게 남편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관심과 사랑입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나는 그런 효도를 받지 못했지만 대신 나 자신에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이 되어도 세 자녀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사설 탐정을 바꿔가며 계속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 이쯤 되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태진이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포기, 우리 엄마인데 포기하라고, 라고 태수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찾고 있는데도, 라고 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피하고 싶을 정도로 상처받으셨다는 게 더 문제야라고 미선이가 울먹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돌아올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첫 겨울을 바닷가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과 달리 바다 근처는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희망아, 우리 첫 겨울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겨울 바다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여름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파도는 더 거칠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정원에 더 많은 꽃을 심어볼까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계획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올해는 뭘 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혼자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정원에는 더 다양한 꽃들을 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잠깐 자녀 생각이 났지만 금세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 문의해보니 수채화 강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전화했습니다. 수채화 배우고 싶은데요. 네, 초보자도 괜찮으세요라고 직원이 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설레었습니다. 76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첫 수채화 수업 날, 저는 바다를 그렸습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을 직접 그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라고 젊은 강사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서툴지만요. 처음이라고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라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을 만큼
잘 그리게 되고 싶었습니다. 2026년 봄, 태수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전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태수는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미선이와 태진이도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3통의 편지를 받은 나는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답장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태수, 미선, 태진에게 너희들의 편지 잘 읽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너무 만족하고 있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좋은 이웃들도 있고 할 일도 많다. 외롭지 않다. 너희들도 각자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그것이 엄마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일 것이야. 안녕. 엄마가 편지를 보낸 후 저는 완전히 홀가분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27년 봄, 제 새 인생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늘어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채화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은 작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덕분이었습니다. 희망아, 올해는 어디 여행 갈까? 라고 물었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했겠다. 혼자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부터 가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우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이런 개인적인 즐거움은 미뤄왔었는데, 이제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처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일본 개인 여행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라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이라 좀 걱정되지만요. 요즘 시니어분들 혼자 여행 많이 다니세요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5월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곳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2027년 가을, 저는 80세 생일을 이웃들과 함께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정 씨, 라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80세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좋은 인간관계가 저를 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80세 생일을 맞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일을 상상할 수 없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노인의 생일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일을 보내게 되다니. 아이들은 여전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를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을.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깐. 이것이 진짜 복수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빛 하늘과 잔잔한 파도,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우리 리트리버 희망이.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행복은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